새벽 5시 강원도 태백 폐광촌 끝자락에 있는 작은 세탁소 앞에서 한 노인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고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저 유리문 너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다림질 소리가 났습니다. 칙칙. 새벽마다 같은 시간에 울리는 소리. 노인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이 소리를 자기는 알고 있었거든요. 15년 전 아들의 장례식이 끝난 날 밤에도 어딘가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았습니다. 그땐 듣지 않으려 했고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죠. 노인의 꼴은 말 그대로 거지였습니다. 구겨진 코트, 밑창이 벌어진 구두, 기름에 절어 엉킨 머리칼.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돈도 명함도 자존심도. 한때 수천억을 굴리던 사람이 폐광촌 세탁소 앞에서 바람 발작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세탁소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문 안 열었어요. 담담한 목소리. 차갑지도 친절하지도 않은 말투. 노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그 목소리를 단 한 번에 알아들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거든요. 노인은 유리문에 이마를 거의 붙이다시피 하고 작게 불렀습니다. 미정아. 다림질 소리가 멈췄습니다. 세탁소 안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미정아 나다. 문이 열렸습니다. 48배 여자. 수척한 얼굴, 갈라진 손, 증기에 젖은 머리칼. 윤미정. 그 여자는 노인을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구겨진 코트, 벌어진 구두, 그리고 그 눈.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세탁 맡기실 거면 바구니에 놓으세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쫓아낸 며느리 앞에서, 자기가 버린 인생 앞에서, 그리고 그 순간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탁소 안에 자기가 15년 동안 몰랐던 진실이 숨쉬고 있다는 걸. 이 이야기는 한 여자가 어떻게 버텨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자 한 남자가 너무 늦게 자기 인생 앞에 무릎을 꿇게 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자님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런 사연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5년 전 서울 서진그룹 회장 강태호는 그의 61살이었습니다. 재계에서 냉혈한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남자였어요. 사업에서는 냉정했고 가정에서는 더 냉정했습니다. 아내는 20해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강태호에게 가족이란 단 한 명, 아들 강지훈 뿐이었어요. 지훈은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사업보다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고
재벌가의 후계자라는 타이틀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걸 좋아했어요. 35의 나이에 그룹사나 건설 현장을 직접 돌아다녔고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강태호는 그런 아들이 못마땅했지만 유일한 혈육이었기에 내버려 두었죠. 그리고 지훈의 아내 윤미정. 미정은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지훈을 만났고 강태호의 거센 반대를 뚫고 결혼했어요. 강태호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단 한 번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도 지훈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지훈이라는 우산이 미정을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그 우산이 사라진 건 가을이었습니다. 충남 서산의 건설 현장. 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졌다는 연락이 왔어요. 지훈은 현장 점검 중이었습니다. 무너진 철골 구조물 아래에서 그를 발견했을 때 이미 심장은 멈춘 뒤였어요. 35. 한창 살아야 할 나이에 지훈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사흘간 치러졌어요. 강태호는 장례식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그저 관 앞에 서서 유리처럼 굳은 표정으로 아들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미정은 달랐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어요. 3일 동안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돌아간 뒤에도 빈소를 지켰고 발이 나는 날까지 남편의 관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문제는 발인이 끝난 뒤였습니다. 장례식 사흘 뒤 강태호는 며느리를 서재로 불렀어요. 미정은 아직 상복도 벗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눈은 부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앞에 강태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죠. 강태호는 미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창밖을 향한 채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들이 죽었다. 이제 너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야. 미정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의 장례가 끝난 지 사흘. 아직 49제도 치르지 않았는데 시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것이었어요. 강태호가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미정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을 때 안에는 현금 3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고작 300만 원. 수천억 자산가가 며느리에게 건넨 마지막 돈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미정은 멍한 얼굴로 물었어요.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전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강태호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답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요. 그건 내 사정이지. 그날 밤이었습니다. 미정은 가방 하나를 들고 그 집을 나왔어요. 이삿짐도 세간살이도 없었습니다. 결혼하면서 가져온 것도 별로 없었고 나가면서 가져갈 것도 없었으니까요. 10월의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미정의 등 뒤로 아무도 따라 나오지 않았어요. 경비원조차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33의 여자가 남편의 죽음도 채 추스르지 못한 채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갈 곳도 기댈 사람도 없이. 그런데 그때 미정은 하나 모르는 게 있었어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건 며칠 뒤에야 알게 됩니다. 며칠 뒤
강원도행 시외버스 안. 미정은 고향 근처의 작은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이라고 해봐야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남은 친척도 없었어요. 그저 서울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시아버지의 그 차가운 눈빛이 닿지 않는 곳, 남편의 기억이 조금이라도 희미해질 수 있는 곳으로요. 버스가 대관령을 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어요. 속이 울렁거리면서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정은 좌석 손잡이를 꽉 움켜잡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기사가 급히 차를 세웠고 가까운 마을 보건소로 옮겨졌습니다. 작은 진료실. 의사는 미정의 혈압을 재고 간단한 검사를 한 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임신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죽고 쫓겨나고 정신없이 지나온 며칠 동안 자기 몸 상태를 돌아볼 여유 따위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임신 초기예요. 아마 석 달쯤 된 것 같습니다.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미정은 진료실 의자에 앉은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뭔가 더 설명하는 것 같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석 달. 남편이 죽기 전에 이미 아이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훈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것. 그게 이 아이였어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하염없이, 기쁨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는 눈물이었어요. 살아야 할 이유를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뱃속에서 이유가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쁨은 잠깐이었어요. 곧 현실이 덮쳐왔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알려야 하나.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태호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어요. 너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던 그 입. 300만 원짜리 봉투를 밀어내던 그 손. 만약 이 아이의 존재를 알린다면 강태호가 아이를 빼앗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수천억의 재력 앞에서 미정은 아무 힘도 없었어요.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아이를 뺏기고 자신은 다시 내쫓길 게 뻔했습니다. 아니면 더 나쁜 경우 아이마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아들이 죽은 뒤에 갑자기 임신이라니 누구 아이인지 어떻게 아느냐며 모욕을 줄 수도 있었죠. 어떤 경우든 미정에게 좋을 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여인 숙방에서 미정은 결론을 내렸어요. 배 위에 손을 얹은 채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이 아이를 받아주지 않는다. 그 한마디가 미정의 15년을 결정지었어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 아이는 내가 지키겠다고. 혼자서. 미정이 정착한 곳은 태백시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야 나오는 폐광촌이었습니다. 한때 탄광으로 번성했던 마을이었지만 광산이 문을 닫으면서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남은 건 빈집과 녹슨 철길, 그리고 떠나지 못한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월세가 싸다는 이유 하나로 미정은 이곳에 뿌리를 내렸어요. 처음엔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만삭이 되어서도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업어서 일했고 걸음마를 뗀 뒤에는 식당 구석에 앉혀놓고 일했습니다. 미정의 등은 점점 굽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35에 세탁소를 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빨래를 대신 해주다가 아예 가게를 낸 거예요. 간판 글씨도 직접 썼습니다. 미정 세탁소. 페인트가 좀 삐뚤어졌지만 미정은 그 간판을 볼 때마다 뿌듯했어요. 세상에서 자기 이름이 붙은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세탁소 수입으로 먹고 살기 빠듯했습니다. 폐광촌에 세탁 맡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 달 수입이 70만 원을 넘기기 어려웠고 아이 분유값과 월세를 내면 미정의 밥값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다림질을 시작하고 밤 11시에 마지막 빨래를 널었습니다. 손은 세제에 갈라졌고 다리미 증기에 화상 자국이 겹겹이 쌓였어요. 겨울에는 수도가 얼어 새벽마다 뜨거운 물을 끓여 녹여야 했고 여름에는 환풍기 없는 세탁소 안에서 땀에 절어 일했습니다. 미정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어요. 다림질, 세탁, 배달. 그리고 저녁이면 작은 밥상을 차리는 것. 항상 2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1년이 됐고 어느새 5년이 됐고 정신을 차려보니 15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 시간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버티느라 기억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기억나는 건 몇 가지뿐입니다. 겨울 새벽 수도가 얼어 빨래를 못하게 됐던 날. 아이는 학교에 가야 했고 운동화 안쪽에 신문지를 구겨 넣어 신겼습니다. 아이에게 새 가방을 사주지 못해 세탁소 손님이 버리고 간 가방을 깨끗이 빨아메워주던 날. 그리고 아이가 엄마 나 배 안 고파라고 말하던 날들.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미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미정은 울지 않았어요. 울면 손이 멈출 것 같았고 손이 멈추면 이 집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매일 새벽 4시 세탁소 불은 가장 먼저 켜졌고 마을에서 가장 늦게 꺼졌습니다. 서울 서진그룹 본사. 강태호 회장은 올해 76이 되었습니다. 한때 재계 서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던 그룹은 지난 10년간 서서히 기울고 있었어요. 아들 지훈이 죽은 뒤 그룹에는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강태호는 전문 경영인을 영입했지만 자기 혈육이 아닌 사람에게 경영을 맡기는 건 그에게 견딜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경영 간섭이 잦아졌고 유능한 인재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간 수치가 올라갔고 당뇨 합병증으로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입원이 잦아졌지만 병실을 찾는 사람은 없었어요. 보호자란에는 늘 빈칸이 적혀 있었습니다. 측근들은 회장의 약점을 알아챘어요. 친척벌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강태호의 사촌 동생 강태식. 이 남자가 문제의 중심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그룹 후계자로 앉히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강태호를 압박했고 건강 악화를 이유로 경영권 이양을 요구했어요. 법적 대리인 지정을 둘러싸고 소송이 시작되었고 강태호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것들이 무너져가는 걸 병실 침대에 누워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다는 것.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 병실에 꽃을 가져오는 사람도, 과일을 깎아주는 사람도, 밤에 잠이 안 올 때 전화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돈과 권력만 쫓았더니 남은 건 텅 빈 병실뿐이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병실 천장을 바라보던 강태호의 머릿속에 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며느리. 윤미정. 15년 전 300만 원짜리 봉투를 밀어내고 쫓아낸 그 여자. 아들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내쫓은 그 여자. 대문 밖으로 나가는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면서도 아무 감정을 느끼지 못했던 그때의 강태호. 지금은 달랐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쌓이면서 후회라는 감정이 조금씩 밀려들고 있었어요. 특히 밤이면, 혼자 누워 있으면 과거의 장면들이 필름처럼 돌아갔습니다. 며느리의 멍한 얼굴,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라고 물었던 그 떨리는 목소리. 그 며느리. 아직 살아있을까? 강태호는 중얼거렸어요. 오래전에 끊어진 인연. 자기가 직접 끊은 인연.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 아들을 사랑했던 사람이 그 여자뿐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퇴원 후 강태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움직였어요. 남은 측근 중 하나를 통해 미정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 폐광촌 세탁소 운영. 그 정보를 들었을 때 강태호의 얼굴에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쳤어요. 수천억 자산가의 며느리였던 여자가 폐광촌에서 세탁소를 하고 있다니. 강태호는 택시를 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버스를 탔어요. 택시비를 아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찾아가는 길이 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건지도 몰라요.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태백까지, 태백에서 폐광촌까지. 장장 6시간이 넘는 여정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강태호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채. 그리고 새벽 5시. 구겨진 코트에 밑창이 벌어진 구두를 신고 폐광촌 세탁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지꼴이었어요. 실제로 거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제대로 씻지도 갈아입지도 못한 채 바로 길을 나섰으니까요. 아마 강태호 자신도 거울을 봤다면 놀랐을 겁니다. 한때 수천억 재산을 호령하던 남자가 며느리의 세탁소 문 앞에서 두 손을 떨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미정이 나왔어요. 아까 이야기한 그 장면입니다. 미정은 시아버지를 알아봤지만 아무런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어요. 세탁 맡기실 거면 바구니에 놓으세요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강태호는 그 한마디에 가슴을 맞은 것 같았어요. 당연하다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15년 전에 내쫓은 사람이 돌아왔을 때 환영받을 거라고 기대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담담할 줄은 몰랐습니다. 강태호는 문턱을 넘었어요. 천천히 한 발짝씩. 세탁소 안은 좁았습니다. 세탁기 2대, 건조기 1대, 다림판 하나.
그리고 벽면 가득 빼곡하게 걸린 옷들. 세제 냄새와 증기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미정은 다시 다림질을 시작했습니다. 강태호가 들어왔든 말든 자기 할 일을 계속했어요. 칙칙. 다리미가 셔츠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만 세탁소 안을 채웠습니다. 강태호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벽에 걸린 달력, 서랍장 위에 작은 화분, 그리고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운동화. 얼핏 보면 평범한 세탁소 풍경이었지만 강태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수천 평짜리 저택에서 살았던 남자에게 이 좁은 공간이 누군가의 삶 전부라는 게 실감 나지 않았어요. 미정이 먼저 말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강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잘 살았느냐? 미정의 다리미가 잠깐 멈췄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움직였습니다.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찬장에서 컵을 꺼내 보리차를 따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컵을 강태호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 다시 다림질을 시작했습니다. 그 보리차 한 잔이 미정의 대답이었습니다. 쫓아내지는 않겠다. 하지만 반기지도 않겠다. 강태호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는 남자였어요. 아들이 죽었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자가 보리차 한 잔에 목이 메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다림질을 계속했고 강태호는 보리차를 마셨어요. 아무 말도 없이 다리미 소리와 시계 소리만 흘렀습니다. 강태호가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나 이제 아무도 없구나. 그 한마디에 실린 무게를 미정은 알았습니다. 수천억의 재산, 수백 명의 직원, 넓디 넓은 저택.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노인의 심정을. 하지만 미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그녀를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사람은 혼자서도 살게 돼요. 미정이 직접 증명한 말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시댁 없이 300만 원을 들고 시작해서 15년을 혼자 버텨온 사람의 말. 강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강태호는 세탁소 앞 평상에서 잠을 잤습니다. 미정이 낡은 이불 하나를 내다 주었어요. 따뜻한 것도 차가운 것도 아닌 행동이었습니다. 그냥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강태호는 떠나지 않았어요. 미정도 내쫓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맡겨진 빨래를 했고 강태호는 세탁소 앞에 앉아 있었어요. 마을 할머니들이 수군거렸지만 미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강태호는 슬그머니 세탁소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옮기고 건조대에 빨래를 널고. 서투른 솜씨였지만 미정은 말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밤 9시가 넘었습니다. 강태호는 세탁소 앞 평상에 앉아 식은 보리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밤하늘이었어요.
그때 세탁소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목소리였어요. 강태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분명히 아이 목소리였습니다. 14~5쯤 된 것 같은 변성기가 막 시작된 소년의 목소리. 강태호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소리는 손님도 이웃도 우연도 아니라는 걸. 자기가 평생 외면해온 무언가가 지금 문 너머에 있다는 걸. 엄마, 이 옷. 아빠 거야?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강태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세탁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쪽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보인 건 낡은 남성 셔츠를 들고 서 있는 소년의 뒷모습이었어요. 뭐라고? 강태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겨우 그것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미정이 달려왔습니다. 안쪽 방문 앞에 선 강태호를 보는 순간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15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태호가 미정을 바라보았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미정아. 이게 무슨... 미정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 눈에는 15년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슬픔도, 그리고 아주 작은 안도감도.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훈 씨가 사고 나기 전에. 미정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 임신 중이었어요. 세탁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리미에서 나오던 증기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어요. 강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15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감겼습니다. 아들의 죽음. 며느리를 쫓아낸 날. 300만 원짜리 봉투. 대문 밖으로 나가는 뒷모습. 그때 이미 뱃속에 아이가 있었다는 것.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침묵. 미정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지만 단단한 목소리로요. 그때는 저도 몰랐어요. 쫓겨난 뒤에야 알았어요. 강태호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저앉지는 않았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 미정은 강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똑바로 마주보는 눈. 말하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강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했을지 스스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정이 안쪽 방을 향해 불렀습니다. 하준아, 나와. 발소리가 들렸어요. 가볍고 조심스러운 발소리. 안쪽 방문이 완전히 열리며 소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5살의 소년. 키가 훤칠했어요. 마른 체형에 좀 큰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태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소년의 얼굴이었어요.
눈매, 코, 입모양, 지훈이었습니다. 죽은 아들이 15살로 돌아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강태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목 안쪽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소년 하준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맑은 목소리, 예의 바른 인사, 미정이 가르친 그대로의 인사.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태호의 무릎이 꺾였어요. 세탁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떨렸고 숨이 끊어질 것처럼 울었어요. 평생 한 번도 이렇게 울어본 적 없는 남자가 폐광촌 세탁소 바닥에 주저앉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5년이었어요. 15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손주가 죽은 아들의 얼굴을 하고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미정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15년 동안 혼자 울 만큼 울었으니까요. 한참을 울고 난 뒤 강태호가 젖은 얼굴을 들어 하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볼 위로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어요. 입술이 떨리며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지훈이 아들이구나. 하준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다시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미정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세탁소의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태호는 달라졌어요. 세탁소 앞 평상에 앉아 있기만 하던 노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서투른 솜씨로 빨래를 개고 배달 나가는 미정의 짐을 들어주려 했어요. 미정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막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한 건 하준을 바라보는 강태호의 눈이었어요. 하준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강태호는 말없이 과일을 깎아 놓았습니다. 하준이 공부하는 동안 세탁소 앞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어요. 하준과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었는데 그 웃음이 어찌나 서툴던지 평생 웃어본 적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웃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하준은 처음에 낯선 노인이 불편했어요. 엄마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누구냐고. 미정은 짧게만 답했어요. 아빠 쪽 분이야. 그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준은 더 묻지 않았어요. 엄마가 말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걸 15의 소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강태호가 사라진 것을 눈치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요. 강태호의 사촌 동생 강태식과 그 아들, 그리고 이사회 일부 인사들. 강태식의 아들 강현우가 먼저 움직였어요. 폐광촌에 강태호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겁니다. 어느 날 오후 세탁소 앞에 검은색 SUV 세대가 멈춰 섰습니다. 마을에서는 본 적 없는 고급 차량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구경을 나왔고 차에서 내린 건 양복 차림의 남자 5명이었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강현우였어요.
서른 후반 날카로운 인상. 입가에 비웃음 같은 웃음을 띠고 세탁소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강현우는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안에는 미정이 다림질을 하고 있었고 강태호는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강현우가 강태호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측은하다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경멸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미정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강태호에게만 말했어요. 큰아버지, 여기가 어딥니까? 이런 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강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강현우는 양복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큰아버지 건강 문제를 사유로 경영권 위임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미정의 다리미가 멈췄어요.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강태호가 서류를 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안 한다. 강현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금방 웃음을 되찾으며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말했어요. 큰아버지, 이 세탁소 건물, 이 마을 부지 전체가 우리 그룹 계열사 소유라는 거 아시죠? 미정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이번에는 고개를 돌렸어요. 강현우가 미정을 처음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며 마치 짓밟는 듯한 표정으로 한 달 안에 비워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건물 철거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미정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어요. 15년간 일궈온 세탁소, 아이를 키운 곳, 유일한 터전. 강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느릿느릿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으로 구부정했던 등이 펴졌어요. 강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세탁소에 손대지 마라. 강현우는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큰아버지, 지금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인감도장도 법적 권한도 다 넘기셔야 하는 상황인데. 강태호의 눈이 변했습니다. 냉혈한, 재계에서 그를 그렇게 부르게 만들었던 눈, 15년 만에 돌아온 그 눈빛이었어요. 내 손주 집이다. 세탁소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강현우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주라는 단어를 처리하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손주요? 무슨... 지훈이 형은 자식이 없었잖습니까? 강태호가 한 걸음 다가섰어요. 강현우가 무의식적으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있었다. 내가 몰랐을 뿐이야. 그 순간 안쪽 방문이 열리며 하준이 나왔어요. 학교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상황을 모른 채 가방을 메고 서 있는 15살 소년. 강현우의 시선이 하준에게 향했어요. 그리고 소년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강현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지훈이 형의 얼굴이었으니까요. 부인할 수 없는 닮음. DNA 검사가 필요 없을 정도의. 강현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지훈의 아들이라면 상속구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자기가 노리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이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현우가 서류를 다시 집어들며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 미정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이 아이가 정말 누구 아이인지.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미정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기를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건드리는 건 나가세요. 미정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평생 이런 목소리를 낸 적이 없을 만큼 차갑고 날카로운 톤이었어요. 강현우 일행이 떠난 뒤 세탁소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주는 영문을 모른 채 서 있었고 미정은 다리미를 잡은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어요. 강태호가 미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확신에 찬 톤으로. 미정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킨다. 미정은 강태호를 바라보았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 눈에 의문이 아닌 다른 감정이 스쳤습니다. 강태호는 그날 밤 서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류 때문도 경영권 때문도 아니었어요. 세탁소 안쪽 방에서 들려오던 아이의 숨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들이 죽은 뒤 처음으로 이어진 숨소리였습니다. 강태호는 새벽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변호사에게 짧게 말했어요. 아이 하나를 지켜야 한다.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서울에서는 조용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신문에 나지 않는 싸움, 하지만 누구보다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강태호는 처음으로 돈이 아니라 회사가 아니라 사람 하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손주를 위해서. 그리고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하주는 강지훈의 아들이었습니다. 3년 뒤 폐광촌의 세탁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판이 바뀌어 있었어요. 미정 세탁소라는 페인트 글씨 대신 깔끔한 새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이번에는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세탁소 옆에는 작은 방이 하나 더 지어져 있었습니다. 강태호의 방이었어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79의 노인은 폐광촌에 남았어요. 매일 아침 강태호는 세탁소 앞 마당을 쓸었습니다. 서투르던 솜씨가 이제는 제법 능숙해졌어요. 마을 할머니들과 평상에서 보리차를 마셨고 이장님과 장기를 두었습니다. 수천억 자산가가 폐광촌에서 동네 노인으로 살고 있었어요. 하주는 18이 되었습니다. 키가 훌쩍 컸어요. 아버지를 닮은 얼굴에 어머니의 단단한 눈빛을 가진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의 대학에 진학이 확정된 상태였어요. 미정이 15년간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공부시킨 보람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어요. 세탁소 앞 평상에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 강태호, 하준. 미정이 깎아놓은 사과를 먹으며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별이 쏟아질 듯 빛나는 폐광촌의 밤하늘. 하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울 안 가세요? 거기가 할아버지 집인데. 강태호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리고 하준을 바라보며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지었어요. 서툴지만 3년간 연습한 그 미소.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다. 하준이 웃었어요. 미정도 고개를 돌려 슬쩍 웃었습니다. 아주 작게. 강태호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빛 아래서 아들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이가 웃고 있었어요. 살아있을 때 자주 짓던 그 환한 웃음. 지훈아. 강태호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늦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안 간다. 미정은 다림질할 셔츠를 가지러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주는 숙제를 하러 방으로 갔습니다. 평상에 혼자 남은 강태호는 식어가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보리차가 아니라 이 순간이, 이 마을이, 이 세탁소가 수천억으로도 살 수 없었던 것이 여기 있었어요. 다림질 소리와 보리차 향과 아이의 웃음소리. 그 소박한 것들이 모여 만든 비로소 찾은 집. 강태호는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쌓아 올린 것들보다 평생을 잃어버린 것들의 무게가 더 크다는 것을.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300만 원에 쫓아낸 며느리가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도 살게 돼요. 미정의 그 말은 맞았어요. 하지만 강태호는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지만 함께라면 더 따뜻하다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미정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15년 전 쫓겨나는 그 순간에 아이의 존재를 알렸을까요? 아니면 미정처럼 혼자 지키는 길을 택했을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강태호 회장이었다면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야 찾아간 세탁소 문 앞에서 무슨 말을 먼저 꺼내셨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도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미정에게, 강태호 회장에게, 혹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라온 하준이에게 따뜻한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